옛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옛날 일진이었는데 얘 되게 족밥이던 애가 갑자기 확 커가지고 자기랑 좀 비교하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잘 다가오지 않는. 에이, 그래도 자민당 엘리트들이 그렇게 유치한 생각을 하겠어요? 그거 너무 유치하잖아. 그리고 그런 거 같지 않나요?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니. 아, 네. 아,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영상을 틀자마자 좋아요를 누르시면 됩니다. 엔간하면 다 좋거든요. 네? 그리고 구독 버튼이 그대로다.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14만 4천 대천지 신도가 될 수 있다. 어? 다 같이 재림예수와 함께 올라갈 수 있어요. 24만. 어? 자, 24만 명이 이제 되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한 10만 명 정도는 약간 몸은 이제 마음이 떠나신 분들 아닌가. 교주님. 뉴스 기사 하나도 빡치는데 제대로 자세히 알고 보면 더 자세히 더 빡칠 수 있는 알빡기 코너 되겠습니다. 자, 지난달에 이 김창룡 경찰청장이 독도에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청장이 우리나라 독도에 간 거예요. 아무 뭐 문제 없죠. 내가 당산 집에 간 거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 네, 근데 갑자기 일본에서 일본은 또 섬나라, 먼 나라, 이웃나라 아니겠습니까?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갑자기 자민당이 여기 이제 집권 여당이거든요. 네. 여기가 한국에게 고통을, 아픔을 주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출범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나 싶기도 한데 마침 KBS 특파원 기자분이 거길 또 직접 갔어. 어디를? 회의하는 데를, 출범하는 데를. 전담 조직에 침투했어요. 얘네 뭐하나. 가서 보고 왔어. 자, 그래서 일본 자민당 한국 대응 조치 조직 출범, 고통수반한 조치를 취할 것 이라는 기사를 쓴 지종익 도쿄 특파원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일본지국 도쿄 특파원 지종익이라고 합니다. 지금 7월에 일본 입국해서 그때 코로나가 도쿄에만 하루 뭐 3,4천, 5천 명씩 나올 때 그때 입국해가지고 8월에 부임을 해서 이제 넉 달째 접어들었네요. 네. 자, 이번에 그 단독 보도를 하신 게 이 회의장 직접 가셔가지고 보도하셨는데 일단 요 취재를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매일 이제 루틴으로 이제 필수적으로 체크하는 것들이 이제 NHK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뭐 통신사 기자들도 기사들도 살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외에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것들은 우익 인사들 SNS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팔로우를 하면서 틈날 때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그날 이제 서너 시 정도 아이템이 없을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조금 체크를 해볼까 하고 이제 뒤지는데 그때 어느 분 SNS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제 독도 방문 관련해서 그 한국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하는 회의가 처음으로 열린다. 뭐 이 얘기가 있길래 가지고 거기 대표실로 연락을 해가지고 일단 믿자 본전이니까 한번 취재를 가도 되냐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일본 이 취재 보도 시스템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제가 여기 NHK 저희 사무실에 NHK에 있지만 여기 그 출입 허가를 받는데도 2주 정도 걸리는데 근데 때마침 저희가 이제 회의가 있다는 걸 확인하기도 했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여기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청도 안 해도 되냐 그랬더니 그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와서 취재하면 된다. 그래서 그냥 바로 달려갔죠. KBS 기자라고 했는데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알려지기를 원하셨나 봐요. 그분들이. 와서 봐라 이놈들아 라는 건가요? 저희 직원이 가서 돌 맞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돌 맞으면 좋지 하고 이제 무조건 가자고 이제 해서. 맞으면 좋지. 뭐 그 제한적으로 공개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 댓글 반응들도 아니 이게 KBS한테 이렇게 공개적으로 좀 공표하는 게 신기하다 이런 댓글도 많이 있었어요. 아픔을 줄라 그랬나? 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금 여기가 그게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일본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 곳에 이제 취재 요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 궁금한 게 일본 특파원 두 분 다 이 일본어를 되게 잘하시나 봐요. 그 트위터에 그냥 써 있는 것도 그냥 보고 그냥 전에서 물어봐야 할 정도면 원래 일본어를 잘하십니까? 선배는? 그냥 읽는 건 조금 하고요. 예전에 이제 그 유학 경험이 조금 있어가지고 예. 유학 경험 씨. 아니 KBS 특파원들 다 현지 외국어 잘해요. 그렇구나. 네.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 다음에 팀이 28님이 야 세상에 어느 나라가 타국한테 고통을 주고 싶다고 무슨 뭐 기구를 출범을 하냐. 이게 서점에 혐한 코너 있는 것도 웃기네. 정부 기관까지 그러냐. 이 일제 전범 후손도 연습한 나라 클라스가 어디 가지 않는구나. 클라스. 그 파리국의 익명님이 아니 무슨 부서 이름이 저렇다는 건가요? 너무 유치해서 놀랍네요. 국가가 나서 저럴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데 일단 이 조직 이름이 정확히 뭡니까 이게? 일본어로 이제 대한국 정책 검토 WT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대한국 정책 검토까지는 알겠는데 이 WT가 뭘까 한참 이제 저희 그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뭐 그냥 워킹 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WT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뭐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만 저 현장에 가서 그게 이 필체나 이런 것들이 재미있어서 아주 아날로그적이고 일본스러운 그 필체가 재미있어서 예,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막 이렇게 써 있는가 보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고통 뭐 수반 이건 안 들어가는군요. 이름에 뭐 고통 수반 이런 게 들어간 건 아니고. 그런 줄 알았네. 그날 이제 있었던 거는 대한국 정책 검토 이 워킹 팀의 그 야크닌카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역원회죠. 그러니까 간부회 모임이었고 그걸 이제 처음으로 발족하는 설립을 선언하는 자리였었죠. 근데 거기 모인 분들이 자민당 의원분들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일본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관급에 해당하는 그 외무성 정무관을 보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여기도 이제 무시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걸 좀 보여주려고 아마도 그 외무성의 정무관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정부에서도 약간 공인해주는 그런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 나는 거네요. 자민당 기구라잖아. 자민당. 보면 이 외교부 회가 그 자민당 정무조사회 소속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정무조사회장이 다카이치 사나이라고 그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왔던 그 아베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출마했던 그 여성분인데, 그러니까 극우를 상징하는 현재 어떤 아베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총재 선거에서도 예상외로 굉장히 많은 득표를 했었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정무조사회장을 맡고 있고 이제 그 아래에 이제 외교부 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회장을 맡고 있는 이 사람도 여기서 그 모두 발언에서 되게 강조를 했던 게 한국에 대한 대응책을 당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우리가 제시를 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카이치 회장님한테 정무조사회장님한테 재가를 받았다. 이걸 몇 번이나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정무조사회장이라는 게 사실 권한이 막강한 자리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기시다 총리도 정무조사회장이었죠. 당 정무조사회장이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예. 이게 공식 기구는 아닌 거죠. 당내 공식 기구인 거죠. 예. 아 공식 기구라고 그냥 그렇죠. 의원들 개인 어떤 회의 뭐 스터디 모임 같은 거 아닌가요? 일종의? 아닐 겁니다. 정무조사회라는 거는 당의 공식 기구이고 그 아래 이제 여러 가지 부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외교부회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정렬 기자는 이게 말이 되나? 아니 남의 나라 정책을 왜 검토해? 그래서 덕후의 익명으로 요 댓글 읽으십시오. 덕후 익명으로 한 나라에 대한 악의로 이루어진 집단이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매우 저질스러움. 심지어 이유도 어처구니가 없음. 우리 땅이 우리가 간다는데 니들이 왜 지랄.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독도에 이제 김창룡 청장이 이제 간 것 때문에 일단 제일 촉발된 거긴 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뭐 멘트나 이런 건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 17일이었죠. 그때 이제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사실 의례적인 표현들인데 항상 이날도 일본 관방장관이 정례 기자회견에서 유감을 표명을 했죠. 거기까지는 뭐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뭐 맨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볼 때 그거는 조금 핑계인 것 같고요. 얘네들은 뭔가 이제 이 한국에 대해서 뭔가 좀 우리가 본때를 보여줘야 될 계기를 좀 찾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독도
이 방문을 그냥 우리가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걸로 말은 시작은 했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뭐 위안부, 강제징용,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그리고 뭐 수출 규제 이런 것까지 다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제 정부가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그 한국의 그 이타미 오토모나우라고 하는데 그 한국에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줘야 된다는 그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그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뭐 받아들이기로 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그 전에 독도 방문했을 때 그냥 얘기만 나왔을 때는 아 그런 의견들이 있었나 보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날 현장에 가서 그 이제 이 조직의 사무국장을 맡았다는 의원이 그 입으로 직접 이 얘기를 하니까 아 정말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약간 뭐 차분한 분위기였는지 아니면 약간 격앙되는 그런 분위기였는지. 저희 그 리포트 보면 이제 조금 나오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의원들이 이제 한 명 한 명씩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얼굴을 잡았는데 뭐 일부러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이 비장한 표정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되게 어쨌든 뭔가 비장한 각오를 한 것처럼 이렇게 엄숙하게 약간 그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뭔가 좀 마련해보겠다. 혹시 뭐 KBS 보고 약간 놀라거나 저 누구야 저거? 누구야 저 누가 들어보냈어 이러지 않았어요? 기대했는데요. 그래서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그런데 뭐 정치인들이야 뭐 자기 정략적인 목적 때문에 뭐 헛소리도 하고 뭐 신사 참여도 하고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보고 둘 수준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야후 재팬 같은 경우에 이제 되게 많이 모이는 사이트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그 이 기사와 관련된 베스트 댓글을 찾아봤는데 야후 재팬의 안경 낀 아저씨님이 한다면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위안부 문제나 징용공 문제 등도 모두 통틀어서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쓰셨고요. PAR 땡땡땡님이 검토하는 것도 좋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일본 분들이세요. 네. 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일본 여론 분위기는 좀 어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전 관심 없다고 보는데. 그래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본 사회의 주류의 생각을 대변하는 움직임은 아닌 거네요. 아직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익분들이 어쨌든 극우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관심은 없다고 봅니다. 일단 일본 사회가 어쨌든 정치 자체에 관심이 많이 없고요. 그리고 뭐 집회 현장이나 이런 데 나가봐도 사실 마이크 들고 뭐 피켓 들고 이렇게 시위하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70대, 80대 이 정도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기껏해야 많아도 50명 모일까 말까 한 정도이기 때문에 정말 큰 집회여도 뭐 100~200명 모이고 말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정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사실 별로 없는데 하물며 이 극우 세력들이 얘기하는 어떤 이런 그 무논리적인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관심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일본 외무상이 정의용 외교장관 만나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뭐 대응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 한국에게 어떤 뭐 고통이건 아픔이건 뭐 대책이건 뭐 어떻게 이분들께서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뭐 일단 선명하게 요구하는 바가 지금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선언적인 의미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이게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이분들은 이제 2018년 11월에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고요. 한국 정부는 이게 사법부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나설 수는 없다는 입장인 거고, 근데 일본은 이게 이 문제가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문제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국제법에 어긋나는 판결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이 해결책을 찾아와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만한 수용책을 한국 니들이 가져와라 만들어서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 가지고 우리한테 고통을 주거나 아픔을 주기 힘드실 것 같은데 일본 분들이 약한데? 그걸로는 좀 약한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한국 분들이 제일 궁금한 그거예요. 니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고통과 아픔을 줄 거냐. 왜냐면 지금 한국 분들도 굉장히 지금 우리 그냥 일본이 안 괴롭혀도 충분히 지금 괴롭거든요.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지금 코로나도 너무 힘들고 대선도 있고 하도 너무 힘든데
자, 덕후 익명 댓글 우리 정혁 기자 읽어주십시오. 역시 또 덕후의 익명으로 일본이 또 XX 하나 보네. 관련 기사와 관련하여 여러 커뮤니티 반응을 봤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 지난번 제재로 일본이 얻은 게 뭐가 있었지? 일본에서도 자기들만 피해를 봤다고 할 정도인데 무역 흑자국이 적자국에 또 무슨 제재를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존댓말. 우리 입장에서야 땡큐다. 쟤들은 머리가 나쁜 건지 무식한 건지. 다음도. 루리앱의 대전 1988님이 도대체 그 보복할 것이 아직도 뭐가 남았는지 정말 궁금하더라. 뭐 한국이 일본에 많이 의존하는 것들 중에서 각 공장에서 돌아가는 일본산 기계라든가 일본산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을 한국에 안 팔아서 보복하겠다는 건가? 클리앙의 그 사과는 개도 안 받아요 님이 플스랑 닌텐도 제발 수출 금지. 왜요? 수출 금지 때려라. 뭐 이런 분들. 이게 좀 일본에서는 지금 우리한테 뭔가 이제 고통을 줄 만한 어떤 그 구체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분들은? 그때 이제 그 회의에서 주로 언급했던 것들이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그 뭐 수출 규제를 포함해서 뭐 금융이나 경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역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된다. 뭐 이건데. 야간데. 네, 사실 뭐 깊은 고민이 느껴지지는 그러니까 말씀을 않죠. 들어볼수록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모임인 것 같아서 그냥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극우 정치인들의 약간 뭐 퍼포먼스 같은, 그러니까 그냥 뭐 별로 이렇게 구속력 없는 대화를 하니까 또 한국 취재진도 받아주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지금 당과 정부의 관계가 네. 어쨌든 뭐 결속력이 강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또 제안을 하고 뭐 하면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는 과연 무시하고 이걸 지나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게 언제 정부의 공식 뭐 입장이나 정책으로 뭐 돌변할지 모르는 상황일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아까 이제 정무관을 보냈다는 것도 아예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 거고, 어쨌든 내년 여름까지는 뭐 나름대로의 대응책을 정리해서 외무성에 전달하겠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이면 이제 8월 되면은 한국 분들의 또 애국심이 또 고취되는 또 8.15 광복 그 시즌인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제 녹화할 기준으로 어제 외교부 회장이 아까 말씀하신 사토 마사이사 의원이 한국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 자협정이 아니라 자협정이죠. CPTPP, 오케이?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네? 이거 가입하는 게 후한무치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약간 이런 어떤 발로로 봐도 되는 겁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자꾸? 사토 마사이사가 누구예요? 원래 자위대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2007년에 참의원으로 처음 정치에 입문을 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그 방위대학을 졸업하고 쭉 자위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보니까 이라크 선발대장 뭐 이런 근무 경력도 있더라고요. 군인 출신의 우익 인사로 정치인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걸어온 길을 봐도 이 사람이 극우 색채를 띌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조금 이제 느껴지고요. 그리고 방위대신 정무관을 지냈고 외무부 대신도 지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많이 알려졌던 거는 2011년에 그 일본 정치인 3명이 울릉도에 간다고. 이 뭔 개소리야? 들어와가지고 뭐 김포공항에서 떼쓴 게 있는데 그때 이제 입국 거부됐었죠. 그 3명 중에 1명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 울릉도 뭐 배로 타고 뭐 맨날 순시선도 오잖아요. 그걸 정식 오려면 또 김포공항으로 오셔야 되는구만. 일본 김포공항으로 가죠. 아니 이제 사실은 안 밝히고 그냥 가면 되죠. 이런 퍼포먼스를 하니까 제지가 됐죠. 아, 그렇지. 기본적으로 그 주로 이제 반중이긴 한데 어쨌든 그 반중 반한 발언을 거의 매일같이 쏟아내는 사람이고요. 그 최근에 가장 좀 억지스러웠던 게 하야시 외무상이 그 영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독일 새 정권 출범에 축하한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그 기사를 인용을 하면서 숄츠 정권은 인권을 중시한다면서 이 독일 내에서 이어지고 있는 위안부상 건립은 별개인가 보다. 한국이 이 한일 문제를 제3국을 이용하려고 할 때 독일이 그 주로 타겟이다. 이용당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썼더라고요.
뭐 거꾸로 쓴 거 아닌가요? 뭐 거꾸로?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걸 읽어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한참 생각했는데 지금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아니 새로 독일에서 수상이 된 슐츠는 이게 인권에 관심이 많다면서 어떻게 위안부 건립을 독일에 내 하는 걸 좌시할 수 있냐? 그렇죠. 네.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게 인권에 반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 논리인지 저도 한참 생각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네. 어떤 논리? 네. 개논리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분이 지금 일본의 지금 외교 쪽에 주요 요직에 계시다는 게 참 슬픈데. 자, 그래서 아니 저희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 트위터에다 이런 글이나 쓰고 이런 자기들끼리 이런 모임 만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갑자기 왜 그러는 거냐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도 이제 일본이 자꾸 이러면 얘네 또 뭐 필요해서 그런가 보다 이제 다 분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다 박사가 됐어. 덕후의 익명님이 지지율 떨어진 거 아니야?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한국 괴롭히는 거 아니냐? 또 보배드림의 롱다리 킹스맨님이 내부적으로 나라가 힘들어지니까 외부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댓글들을 많이 달았는데요. 어떻게 좀 자민당에 대한 어떤 이 국민적 관심이나 뭐 지지나 이런 게 좀 약간 빠지기 때문에 좀 이게 좀 모여라 해서 약간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 건가요? 갑자기 왜 이러는 겁니까, 이 사람들? 뭐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리고 제 생각도 그러는데 이게 점점 기세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하고는 이제 그 일본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과거의 한때를 그리워하는 이런 세력들을 보면 여전히 그때의 기억이나 추억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모든 것들이 일본이 잘 나가던 시절에 그때의 그 모습만 생각하면서 한국은 여전히 저기 어디 있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문화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이제 한국이 어쨌든 계속 추격하고 따라잡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볼 때는 아주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과의 어떤 이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세게 발언하려고 하고.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석에서 뭐 일본을 좀 비하해서 표현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편하게 대화할 때 이런 이제 일본의 이런 행동들을 보고, 그러면 그런 구구 인사들은 또 한국에 대한 비하 발언을 사석에서 많이 할 것 같아요. 혹시 뭐 그런 걸 좀 접하시거나 아니면 언론에 보도가 된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본 내에서 헤이트 스피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코리안들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 이런 것들이 아주 사실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피해자 중에 한 분은 그 실제로 바퀴벌레 사체 이런 게 집으로 배달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로 애들이 실천으로 심한 욕을 할 때 뭐 바퀴벌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그 죽은 바퀴벌레를 보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인한테요? 네네. 왜? 제일 한국인인 거죠. 한국인한테? 네. 아니 뭐 공직을 맡은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제일 한국인한테. 그렇죠. 근데 그 얘네들이 어쨌든 그 뭐 비난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내용은 사실 똑같아요. 예. 한국이 가지는 어떤 위상에 대한 어떤 그런 시기 시샘 이런 것들이 뒤에 있구나라는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 사실 일본 분들 입장에서는 한국 아이돌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는데, 이제 한국 드라마가 이제 뭐 전 세계 1등인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 스마트폰의 절반은 또 이제 한국 스마트폰,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약간 옛날, 예를 들어 내가 옛날 일진이었는데 이게 되게 족밥이던 애가 갑자기 확 커가지고 자기랑 좀 비교하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잘 다가오지 않는. 에이, 그래도 자민당 엘리트들이 그렇게 유치한 생각을 하겠어요? 그거 너무 유치하잖아. 그리고 그런 거 같지 않나요? 에이. 그래서 근데 사실은 클리앙에 저걸 이제 고민까지 하면서 부서까지 만들어 할 정도로 한국이 커진 거 아니겠니라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한국에 있는 우리가 하면 그냥 우리끼리 그냥 국뽕 이렇게 막 막걸리 마시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일본에 계시면은 뭐랄까 어때요? 실제로 좀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나요? 실제로 어떤 문화나 이런 게 사실 우리가 좀 융성하게 했으니까 최근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조금 애써 외면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한국에 대한 견제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한국은 조금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고 근데 조금 이게 뭔가 좀 나오려고 하면은 어떤 일본의 걸림돌이 되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또 어쨌든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거나 차별 발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이제 신오쿠보라고 그 가장 큰 뭐 한류의 성지라고 하는 거기 가면 이제 뭐 여러 뭐 아이돌들 뭐 사진이라든지 어떤 한국 음식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즐비한데 지금 만약에 도쿄에서 일본으로 와가지고 거기 가본다고 하면 썰렁할 것 같죠. 한일 관계도 안 좋고 되게 막 장사도 안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가서 보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네, 그리고 한국 음식점에 저희도 뭐 이제 점심 때 주로 이제 자주 가는데 가보면 한국 식당에 들어가면 한국인 손님보다는 다 일본인 여성 손님들이에요. 그리고 특이한 게 남자는 없어요. 다 여성이고 그리고 연령대가 물론 이제 조금 뭐 40, 50대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어린 여성분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 미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극우 세력들이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불안하겠다. 그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김 기자 재수할 때, 네. 나 고2 때, 네. 그때 이제 99년. 일본 문화 개방해서 네. 막 영화도 나오고 엑스제팬도 나오고 우리 다 먹힌다. 그럴 때 사실 뭐 정치인들이나 일부 이제 지식인들은 그런 얘기도 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굉장히 고등학교 교실이 다 일본판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우리 사실 고등학생들이 철없는 반일 감정을 가질 수 있는데 야 일본이 짱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그때는 왜냐면 만화책도 뭐 슬램덩크, 드래곤볼 아니 이제 그거는 뭐 이미 그 전부터 들어와 있었고 음악도 그때는 J-팝이나 이런 게 J-락이 엄청나게 흥했기 때문에 러브레터란 영화가 그때 개봉했거든요. 러브레터 한참 전에 나온 거지만 그쵸. 근데 그걸 보고 막 다들 막 진짜 이런 영화의 세계가 있다니 할리우드 영화도 다 봤으면서 너무 옛날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문화에 대한 거부감은 사실은 이 수용자들은 없는데 괜히 이렇게 이제 유정자들이 국어 그렇죠. 예. 그리고 어쨌든 그 일본 문화에 대한 마니아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말 그대로 이거는 그 조금 마니아들인 것 같고. 근데 한국 문화는 훨씬 더 그 폭넓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이게 조금 큰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봤을 때 일본의 미래는 한국이다. 한국을 좋아하는 얘네가 커서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겠네요. 일본 극우 분들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제가 물어보면 뭐 강제징용 위안부 뭐 이런 거는 전혀 몰라요. 전혀. 아무것도 몰라요. 예.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그냥 한국 문화에 꽂혀가지고 근데 걔네들이 볼 때는 그렇죠. 이게 사실 암울한 거죠. 어쨌든 정치적인 걸로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반가이라는 얘기. 일본의 계시가 괜찮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본 문화가 이제 개방이 되면서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대중문화도 많이 성숙해지고 그게 이제 또 다시 일본한테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이 이게 문화잖아요. 그렇죠. 섞이는 거죠. 그게 그리고 사실 이분법적으로 뭐 이게 올림픽 스포츠 경기 하듯이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뭐 언제 다시 일본 영화나 일본 대중가요가 또 각광받을 수도 그럴 수도 모르고 있죠. 얼마든지. 뭐 이게 이제 이웃 국가의 비슷한 좀 토양을 가진 그쵸. 그 이웃들 간의 어떤 좋은 상호작용인데 왜 자꾸 이렇게 극우라는 이제 일부 뭐 계층에 국한시킬 수도 없을 것 같아 이제는. 왜냐하면 정권이 지금 그 정권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상한 선을 그어갖고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건지 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문화뿐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또 있어요. 여기 네이버 댓글 정혁 기자 읽어주십시오. X2Y2 땡땡땡님이 방류하면 1년 뒤에는 태평양 전체가 오염된다. 절대 방류 못하게 일본에 압력 넣어라. 다음에 그레이스님이 너희 국민도 안 먹는 거 우리한테 먹으라고 아직도 우리가 너희 식민지라고 생각하냐? 이 일본 수산물 수출 규제. 그러니까 우리나 후쿠시마산 먹기 싫다. 수출하지 마. 이건 너무 싫어. 또 해산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연욱 기자가. 후쿠시마 광어 먹고 싶지 않아. 후쿠시마 우리나라 광어 먹으면 되지. 그리고 일본 오염수 방류 이 문제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되게 불만이 많다면서요 아직도. 지지난달에 그 후쿠시마
외신 프레스 투어에 다녀왔는데 아, 이제 원전 예, 원전에 직접 들어가서 이제 조금 보고 그리고 이제 원전을 투어가 들어가 끝나고 보셨어요? 막 쓰고 예. 막 쓰고 이런 거 쓰고. 그렇게 막 안 씁니다. 예. 아, 그래요? 요즘은. 어. 네, 어쨌든 수치는 조금 뭐 돌아왔다고 해서 맨살 다 내놓고 갔다 왔어요. 네. 근데 오마이크 한 거 잘라버리더라고요. 아이고. 그거 썼으면 안 잘랐을 텐데. 삭제 조치 당했습니다. 그래요? 거기서 검열을 하나요? 나올 때? 거기서요. 네, 도쿄 전력이 삭제했어요. 헐. 아니 이거 왜 제가 테스트로 그렇게 분풀이를 할 데가 없었는데 여기서 얘기하네요. 아니, 왜 그걸 왜 잘라?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거 왜 불렀어? 그 후쿠시마 원전 폭발의 상징적인 그 1호기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그 전망대 비슷한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그 조망을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어쨌든 상징적이니까 온마이크를 딱 네. 하나 잡았는데 네. 그 걔네들이 어쨌든 룰이 있긴 해요. 뭐 그 펜스가 나오면 안 된다. 뭐 출입구가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저희를 따라다니면서 그걸 체크하는 직원이 있어요. 같이 그 앵글을 확인하면서 이건 된다 안 된다. 근데 저희는 그 체크를 받으면서 온마이크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다 끝나고 브리핑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브리핑 시간에 그 방사선 관리부라는 팀이 또 있어요. 네. 그 조직의 직원들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브리핑 뭐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사이에 저쪽에서는 이제 영상 체크를 이제 본격적으로 받는 거죠. 아니 외신 기자한테 그래도 됩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예. 북한이네. 그래서 없네. 그 태도가 정말 이거 안 돼, 이거 삭제 이런 식으로 다 지우는 이게 거예요. 뭔데 왜 KBS 카메라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저번에 갔던 그 로이터인가? 그 기자는 일본인인데 그 사진을 뭐 1,500장 정도 찍었는데 거기서 한 1,000장 정도는 삭제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 얘네들이 어쨌든 지들 홍보한다고 불러가지고 뭐 투어도 시키고 하면서 그렇게 검열해가지고 다 삭제 조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또 바깥에서는 야 우리 이렇게 다 공개도 하고 이제는 좋아졌다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우리가 하는 대로 좀 홍보를 제발 해달라 뭐 이런 태도라고 완전 봐요. 관제 언론이 그냥 생활화돼 있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정말 일본의 어떤 후진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여론을 볼 것도 없겠는데 이미. 네. 그래서 어쨌든 그 투어가 끝나고 네. 제가 이제 그 후쿠시마 이제 지역민들의 얘기를 이제 정말로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뭐 항구라든지 그 어떤 수산물 상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저는 사실 가기 전에는 뭐 일본 사람들 성향상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 정도 얘기할 줄 알았는데 제가 물어보는 그 크루마다 전부 다 정말 그 엄청나게 성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누구를요? 네, 그 어민 예를 들어서 어민 같은 경우에는 그 아소 같은 놈들 와가지고 국회 앞에서 이거 매일매일 마셔보라고 하라고 마시지도 못할 정도면서 이게 그 얘기도 있었고 완전 의외다. 네,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어디 방파제 후쿠시마 원전이 보이는 방파제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이제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봐서 뭐 한국 KBS에서 왔다 이제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이제 서핑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누가 서핑을 한다길래 나도 보러 왔다. 그래서 이제 그럼 가능하면 인터뷰하자 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여기 생선 드시나요? 였는데 그분은 이제 그쪽 지역에 사시다가 원전 폭발로 인해서 이제 귀한 피난을 가신 분이죠. 다른 나라. 예. 근데 이제 가까운 곳에 있어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서핑을 하러 오시는 건데 어쨌든 생선은 나는 후쿠시마 사는 절대 먹지 않는다. 어민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나는 이쪽 그러니까 방사능 수치가 안 나온다고는 하지만 이게 그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 얘기지. 기준치 이하 어디인가는 나온다는 얘기 아니냐. 그럼 나는 먹지 않는다. 그리고 뭐 그러면서 사실 서핑을 한다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그 약간 모순이긴 한데 그리고 여기 뭐 해수욕장도 많이 있고 바다도 좋은데 집에 저기 애들이 있으면 그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시킬 수 있겠느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래서 모래 같은 것도 사실 자기는 굉장히 불안하다. 모래 같은 것도 다 방사능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저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주민분들은 아무래도 자기 고향이고 땅이고 하니까 외부에서 좀 좋게 봐줬으면 싶어서 숨기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 그 후쿠시마 저기 뭐 생산물, 수산물 이런 거 먹어주기 캠페인 이런 것들이 그게 많았어요. 맞아요. 네, 지금도 네, 지금도 많고. 근데 막상 또 그 지역에 가면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예. 근데 왜 우리한테 먹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사자들도 방류에 반대하시겠네요.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근데 이게 일본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특성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공기를 거스를 수 없는 나 그게 이해가 안 돼. 그 공기 연구라는 명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예요? 공기 연구가 뭐예요? 뭐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공기를 읽습니다. 공기를 거스를 수 없죠. 사회적 흐름, 일본인들의 분위기. 성향상. 사회적 그래서 분위기. 이 대세 네, 대세. 그래서 그 태평양 전쟁도 네. 절대 우리가 일본이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결과가 이미 다 시뮬레이션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공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 미국을 맞았으면 공격을 했고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게요. 신기하네. 그래서 일본은 민주화 운동이 안 일어나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쿠데타라는 게 없는 거죠 여기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셨는데 전 사실 설명을 듣기 전보다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정치 후진국인 것 같아. 뭔가 시민들의 목소리가 여기 지금 너무 안 반영되는 것 같고 또 우익분들은 또 우익분들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얘기만 계속 자기의 정치적 이득 때문에 이렇게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꾸 자민당만 찍어주잖아. 신기하네. 아무튼 옆집 이웃나라는 일본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아무튼 지금 고 일본에 가서 지금 취재하신 지 얼마나 됐죠? 지종익 특파원님은? 네,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야, 네. 근데 물론 네, 뭐 예. 예전에 공부하느라 좀 계셨다고 하지만은 지금 가시면 또 약간 느낌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4개월 동안 적응하기 힘들었죠. 또 코로나도 있고 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어쨌든 일본이 되게 아날로그적이고 하지만 조금 느리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매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되게 연구 대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재미있고 여기 가면 어쨌든 취재할 것도 좀 있고 해서 이제 일본어도 조금 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왔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이제 10년이라는 텀이 있는데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시대에 너무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게 정말 이제 실감이 되더라고요. 아 진짜로. 일본이란 네, 그러니까 나라가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청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디지털화를 한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무슨 디지털화 안 돼서 선배는. 그러니까 그 뭐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이제 해요. 디지털화를 하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서 인감 도장을 몇 번 찍어야 되는 약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 뱅킹을 하려면 되게 많은 그 인적 사항을 쓰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뭘 쓰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가타카나로 제 이름을 썼는데 조금 잘못 썼어요. 그럼 그거 2줄 긋고 꼭 2줄을 그으라고 얘기합니다. 2줄을 긋고 그 2줄 그은 위에다가 인감 도장을 찍어야 돼요. 예. 근데 제가 그걸 실제로 겪었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예. 디지털화를 하기 위해서 아날로그적인 절차를 더 늘리는 느낌? 여전히 되게 많은 절차를 거치긴 하죠. 전화를 여러 차례 해야 되고 주네 안 주네 이런 실갱이를 벌이다가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아무튼 굉장히 힘든 나라에 힘든 시구에 가셔가지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그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처음 어떻게 출연해 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네, 저는 뭐 항상 예전부터 이제 재밌게 봤는데요. 최근에는 조금 못 보긴 했지만 재밌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끔 불러주시면. 근데 어쨌든 이게 우익 인사 SNS를 팔로우하는 취재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 선배님 약간 좀 일본어도 친숙하시고 그냥 그러니까 된 거지. 각별한 또 관심도 있으시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템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제 1년이 좀 지나면 우익 인사들하고 이제 이렇게 안면도 트시고 뭐 친해지실 것 같은데. 술도 먹고. 예, 뭐 지금 이제 4개월밖에 안 돼서 이제 좀 뭐 하긴 한데 이제 조금
어쨌든 친한적인 발언이든 반한적인 발언이든 이런 좀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직접 연락을 해서 한 번씩 만나보고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예. 앞으로도 이 깊이 있는 취재 뭐야 또 SNS 팔로워에서 하는 단독 이런 보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선배. 고생했어, 선배. 자, 그럼 저희는 지종욱 기자 다시 도쿄로 보내드리고 도쿄 아니에요? 도쿄에 잠깐 여기 오셨었어. 도쿄에 보내 저희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네. 대들기는요 매주 수목,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업로드됩니다.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KBS의 댓글 맛집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BS 뉴스 좋았어. 안녕. 또 만나요. 안녕.